종합토론은 수돗물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이신 최승일 고려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은 대한상하수도 학회장을 역임하시는 등 상하수도 분야의 권위자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에 좌장을 흔쾌히 맡아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최승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승일입니다. 오늘 네 분의 발표를 들었는데 다들 참 인상 깊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보면은 우리나라 수돗물의 음용률이 굉장히 낮은 것을 가지고서 애를 써왔는데 우리 애를 국민들한테 수돗물 드십시오 하고 애를 많이 써오면서도 다른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또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음용률이 높다는 것을 상당히 부러워했었어요. 그 나라는 어떻게 저렇게 잘 음용률이 높은가 하는데 오늘 이 세 분 우리나라 이제 김 처장님 말씀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이나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의 예를 보니까 그냥 그 음용률이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미러케 크립토스포리디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투자도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그런 해법을 찾고 그것을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알려드리고 신뢰를 쌓는 그런 노력을 하셨고 또 뉴욕 같은 경우에는 대공사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왔고 투싼 같은 경우도 거의 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또는 단체에서 끊임없이 주민들한테 소통을 하면서 신뢰를 쌓아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것이 거저 얻어진 것은 아니고 굉장한 노력 끝에 얻어진 거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노력을 덜 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염소 소독을 하지 않고도 물이 공급되고 그것이 아무 탈이 없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엄청나게 그 처리 과정이라든가 관망을 관리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엄청난 시설의 투자와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소통시키는 그런 많은 애를 써오면서 신뢰를 얻어오는 거고 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그 여러 가지 처리라든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시설 투자를 해가고 그걸 소통을 통해 가지고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 세 나라의 경우를 모르다 봐도 시설을 투자하고 수원을 정비해 가지고서 진짜 국민들이 먹기에도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 이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국민들하고 그러한 노력을 소통하기 위한 투명한 그 노력이 결국 이런 걸 만들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력이 이 세 나라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네 분의 좋은 발표를 들었고 여기 따라서 패널 여러분들이 이제 논의를 해주든가 커멘트를 해주시든가 어떤 제안을 해주든가 할 텐데 아까 우리 환경부의 황석태 과장님이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황 과장님 잠깐 말씀 한번 하시죠. 그리고 환경부의 우리 수도정책을 담당하는 수도정책 과장 황석태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토론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수도의 여러 가지 발전 방향이라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정책적인 제안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이 개선 방법 같은 것을 코멘트도 해주시고 제안도 해주시고 오늘 발표하신 이 세 나라의 사례에 비춰가지고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시고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선 오늘 이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K워터의 김재복 본부장님께서 먼저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황석태 과장님이 지금 국회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마지막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먼저 조금 좀 코멘트를 하고 논의를 하고 시간이 되면 또 하나씩 여유를 좀 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독보석 교수님이 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 거고 그리고 염영철 본부장님께서 총장님 대신
참석하신 김동훈 사무처장님, 예,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김주희 과장님께서는 사실은 이 행정자치부에서 굉장히 그 공격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지금 제가 지금 처음 한 것은 아니고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을 전부 정리해 주시고 하는 게 이 공격과라서 지방상수도에 대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행자부의 그 공격과예요. 그래서 김주희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도 정책에 대해서 행자부가 보시는 입장에서 어떤 정책이랄까 어떤 제언이라든가 하는 좀 해주시고 나면은 다 듣고 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네 분께서 차례로 좀 더 좋은 얘기를 코멘트를 해주시는 걸로 맺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처음으로 김재목 본부장님께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워터의 김재복입니다. 이렇게 또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이 3개국, 그러니까 우리를 빼고 3개국인데요. 3개국의 사례를 쭉 들으면서 느낀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 생산된 수돗물을 소비자까지, 텔까지 안전하게 또 그 건강한 수를 그대로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 개선 노력이나 또 이 서비스를 보도화시키고 항목을 키워서 고객들, 그러니까 국민들 신뢰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나 그 각국이나 유사한 것 같습니다. 시사한 바가 커서 저희는 우리 오늘 파주시에서 시범사업 성과 발표됐지만 그간에 느꼈던 부분 또 앞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우리나라가 이 현대적 수도 시스템이 들어온 게 1908년에 아까 소개가 됐고 벌써 110년 가까이 몇 지나부터 110년이 되는데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양적인 팽창은 상당히 이뤘다고 봅니다. 이 시설 공급 능력도 1일 공급 능력이 한 2,700만 톤 이상 되고 또 이 관로비도 18만 5천 km 넘는 걸로 아까 보고가 됐습니다. 그 결과 보급률은 98%를 상회한 그런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공급해주는 이 수도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를 좀 대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직접 음영률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기대 이하의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원인에 대한 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수차례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설의 보안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그 수돗물의 품질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다 보니까 수돗물에 대한 이야기의 불신의 궁극적인 이야기는 그 수돗물이 정부 차원, 공급제 차원에서는 좋다,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고 이게 진짜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물인지 이거 먹으면 내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분이 상당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수돗물이라는 게 그 품질은 또 정부가 국가가 보증하는 그런 수돗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게는 우리가 이 먹는 수지 기준에는 100여 가지 아래쪽으로 이 필수적인 검사하는 것도 있지만 또 K워터 같은 경우는 50가지 항목 이상 검사를 해서 진짜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물을 보내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달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부분도 큰 원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용률이 이렇게 낮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이 사회 경제적 손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다고 봅니다. 또 국민들은 이 정수기나 이 생물로 이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이 아까 2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조사 기간마다 좀 차이가 있고 한 2조 5천억 원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동안에 수돗물을 국민한테 공급하면서 수도 요금으로 벌어들이는 그런 수익이 약 3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 3조 5천억에 비해서 2조 5천억이라는 규모는 70%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우리 국민들이 이중지출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공적 서비스를 좀 고도화시켜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에 따른 음용률이 올라가게 되면 국민들은 이중지출에 해당되는 부분도 해결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은 이 공적 서비스 영역이긴 하지만 이 수도 서비스가 이 공적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 수도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이 시설에 대한 그런 보완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 원수 수질이 조금 악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질에 맞는 수처리 공정 또 화학적 처리 공정보다는 물적 처리 공정을 중심에 두고 있는 그런 수처리 공정의 보완 또 우리가 공급해주고 있는 이 공급 관로라든지 이런 공급 시설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책임을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끔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항목도 우리가 지금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뭐 여러 번 많이 얘기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고요. 우리가 공적 베이스에 해당되는 이 관로 부분까지 정리가 치료되고 우리 개인 소유에 해당되는 옥내 배관이라든지 옥내 배관에 해당되는 부분의 문제도 우리 공적 서비스 영역에 좀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수도라든지 옥내 배관에서 발생되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서비스 영역에 그 문제를 포함시켜야 되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그 수돗물 품질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이 물이 진짜 어떤 수준의 물을 물이 오는지 그게 실시간으로 국민들께 전달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선택권을 부여해주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수돗물에 대한 음용, 신뢰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라든지 정책의 지속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 시설 개선이나 서비스의 고도화나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발표한 미러기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보면 그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여 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쭉 꾸준히 투자했던 그런 사례도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을 잘 끌고 가려고 하면 결국 재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물론 이제 전국적인 베이스를 확대해서 가는 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도 보여지고 좀 더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도 보여집니다만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파주시를 대상으로 시공사업을 하면서 이 음용률을 25% 이상 이제 올려가면서 우리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진짜 내가 먹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물이 지급이 된다, 공급이 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김성환 차장님이 계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 고객들의 지급 의사가 현재 수도요금의 40% 이상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전국 베이스로 확대해보면 약 한 1.5조가 됩니다. 현재 3.5조 기준으로 하면 1.5조 되니까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큰 비용이고 그런 재원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그게 고객 만족 또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우리 수도시설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설로 확보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도 서비스를 고도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좀 더 하면은 그러면은 국민들의 그
지불의사가 높아지고 그것을 가지고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불의사가 40%라고 해도 막상 돈 내라 그러면 10%도 안 나올 거예요. 자, 하여간 좋은 말씀이셨고 또 다음에 또 말씀 황 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늦게 오고 빨리 가서 죄송합니다. 지음제가 많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수도를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가뭄 문제, 뭐 누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수질 문제, 뭐 불씨 문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98.5%, 99% 가까이 이제 수도 공급을 높인 거 이런 거는 상당히 짧은 시간 내에 높이고 해서 안전한 수도 공급하는 거는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역사적 길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인프라 중에 사실 상수도가 제일 먼저 들어갔잖아요. 100년의 역사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프라가 갖고 있는 문제를 사실 제일 먼저 그렇게 겪어가는 게 이제 상수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낙후가 되기 시작한 거죠. 다른 인프라에 비해서 이제 상수도가 하면 제일 먼저 낙후 문제가 나올 겁니다. 50년 이상 된 시설, 30년 이상 된 가구들 이런 문제. 그리고 이게 앞으로 새로 짓는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개량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이제 난관이 제일 먼저 챌린지가 사실 여기 오는 거죠. 그런 분야 하나 있고, 그거는 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진국도 상수도 인프라를 어떻게 개선할 거나 뭐 이런 문제, 심각한 문제를 대두되고 있죠.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부분이 나오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거죠. 도로 격차가 심합니다. 이게 서울시나 이런 특광시처럼 보도정 시설을 넣어서 뭐 서울시도 좀 6개 정도 한 8,000원 넣어가지고 보도가 들어갔죠. 이렇게 정말 깨끗한 물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이런 물을 공급하는 데가 있는 거 하면 누수율이 50% 이상이 되면서 아주 낙후된 상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161개 지자체가 다 각자 이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죠. 수공이 있고 또 지자체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국고를 집어넣어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지자체가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거냐? 여기서 이제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국은 국고를 넣어서라도 좀 맞춰주자. 대책이 없다는 거고 기재부는 특정한 부처를 해서 거기 논리가 있죠. 지자체가 고유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왜 국고가 담당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서로 논리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또 아까 우리 김정보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뭐 3조 5천억 공공시장인데 사적시장이 2조 5천억 해야 되는 이건 공적인 문제면서도 사적인 해결을 또 추구하고 있거든요.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이거를 좀 그 돈을 차라리 뭐 1조만이라도 해서 이 수도에 우리 공적 영역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공적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이 참 쉽게 해결될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인프라를 또 사적으로 해결하는 시민들의 또 그 과정에서 어떤 국가적인 자원의 낭비죠. 이런 부분도 얽혀 있고요. 또 요새 또 가뭄 문제가 또 이게 뭐 물은 굉장히 좋은데 데이터를 보면 그죠? 뭐 수질검사 150개 이상도 하는 지자체도 있고요. 뭐 수공도 뭐 상당히 많은 뭐 법정 수질 기준 45개 이상으로 뭐 다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불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심리적인 불안, 또 불신 이 부분은 또 아주 또 차원이 다른 부분. 이런 문제도 이런 차원도 하나 있고요. 또 가뭄 문제가 드러나면서 뭐 4대 강사, 뭐 4대 강에 고인 물을 확보한 물을 써야 된다는 이런 공급 위주의 어떤 그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은 지금 있는 물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30% 40% 물이 천천히 새는데 이것도 해결 못하면서 4대 강물을 갖다 쓴다는 얘기를 하느냐라는 얘기 또 나올 수 있고 공급보다는 수요 관리를 우선적으로 해서 농업용수도 마찬가지고 농업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생활용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요 관리냐 공급 위주냐 이런 뭐 개발 논리와 보존 논리 이게
아주 모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이렇게 쌓이는 문제고 남마와 같이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제가 뭐 문제만 제기하는 것 같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담당 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 쉽지 않은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다. 그리고 또 정책적으로나 NGO나 또 관이나 또 이런 공공기관이나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요. 하지만 하나하나 풀어나가다 보면 또 우리가 마시는 물이니까 해결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죠? 길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함께 다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네요. 정책을 제안하셔야 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셔야 되고 사실 과장님이 문제를 잔뜩 제기하고 미안하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황 과장님 보면은 그 정부의 어떤 그 당당 과장님이라기보다는 좀 솔직하고 진솔하세요. 그래가지고서 있는 거 그대로 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뛰고 뒤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또 이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뭐라고 이제 정책을 건의하거나 제안을 하면은 흘려듣지 않으시고 꼭 반영을 해주시려고 애를 쓰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에 대한 문제는 정말 첩첩산중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거는 국민들이 실제로는 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지금처럼 가뭄이라서 제한급수가 되고 목이 타고 농사질 물이 없고 할 때 또는 뭐 수질 사고가 나가지고 수질에 뭐가 유해물질이 흘러들어갔다는 등 이런 수질 사고가 났을 때 잠깐 거기에 대한 그 불신과 비난을 하는 데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오는데 막상 그게 지나고 나면 물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은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물이 얼만큼 중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먼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황 과장님께서 좀 많이 노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덕호 교수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분의 발표자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이 국제 심포지움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98.5% 나머지 1.5%밖에 안 남은 우리나라의 엄청난 수도 분야의 발전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5.4%라고 하는 아주 비참한 음용률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깰 것이냐. 다시 말해서 방향성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음용률을 올리는가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국에서 오신 우리 위스콘신 대학의 닥터 최 교수님 이야기는 음용률을 형성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도 제가 서울시의 수도물 평가위원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수기 시장이 4천억, 먹는 샘물 시장이 8천억,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페이워터가 3조 5천억 정도인데 정수기 시장이 너무 이제 많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잘 돼서 뭐 사업을 잘하면 좋죠. 저는 이 5.4%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앞으로 수자공사 모든 자체가 열심히 한다고 과연 5.4%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민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그렇게 이 음용률을 높이는데 열심히 정부가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직접 운영률에 정수기 통과수를 포함시키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이걸 통과시켜야 된다, 아니면 이걸 빼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야 강제로 운영률을 높이겠다고, 이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현 상태를 묵인하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발전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농물이라든가 저수조 관리가 부실했던 이러한 과정에서 정수기 회사가 이제 틈새를 들어와서 좀 과대하게 왜곡된 그런 홍보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요 2011년에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보고서 제목은 이 수돗물을 정수기 통과를 한 다음에 수질을 조사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일반 세균은 100%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활성탄 필터를 통과하면 당연히 일반 미생물은 급증하게 됩니다. 반면에 총 대장균군도 16%가 나왔어요. 정수기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돗물에서는 세균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환경부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음용률이 낮다고 우리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과연 시민들은 정수기 물을 먹으면 거의 뭐 생명수다, 안전하다 라는 인식이 들어가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주에서 1%의 음용률을 24.5%인가요? 이렇게 올렸다고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거기 일반 그 지역에 있는 정수기에 남은 통과수와 수질이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나온다면 시민들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저희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닥터 책 교수님께서 미국도 이런 RO정수기물에서 나왔을 때 미생물이 증식을 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물때가 끼고 바이오필름이 떨어져 나온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과 홍보를 해서 시민들 그렇구나. 이 정수기도 이렇게 RO정수기인데도 이렇게 세이프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되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평하게 전부 다 이제 자연스럽게 드러났을 때 시민들이 이제 그때 선택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죠. 그렇죠? 이제 근데 지금 선택은 약간 좀 뭔가 왜곡된 정보를 공급해주고 있지 않으면서 환경부와 케이워터 특히 환경부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러한 정수기, 수돗물 먹는 생물에 대한 그 지역 조사에 대한 보고를 좀 실시간으로 이렇게 평균을 해서 리포팅을 한다든가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정수기 정말 유지관리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확대하는 계기가 되는 생각합니다. 저기 발표하신 두 분에 대해서 저도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우선 그 네덜란드의 사례를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K워터가 이제 98.5%의 상수도 보급률을 가지고 다음 단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발표자를 보니까 이 네덜란드는 첨단 시설을 전처리를 다 합니다. 응집침전 여과 해가지고 오존까지 하고 소프닝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BAC하고 슬로우 샌드 필터 맨 끝까지 됩니다. 여러분 원래 수돗물이 영국에서 왜 그 슬로우 샌드 필터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아직도 이 슬로우 샌드 필터에 대한 굉장히 집착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 소독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수돗물에 있는 문제는 DBP라든가 특히 요즘 신종 유해 물질이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독 부산물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더 인풋되는 게 많을 테니까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요거 하나 잡았어. 그다음 요거 하나 잡았어. 이렇게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앞에는 고던 처리에 첨단 고던 처리가 들어가고 후단에는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서 더 안전한 물을 보급하고 시민들은 오히려 이제 염소 냄새 없는 물 우리도 먹자라고 하는 좀 고품질의 수돗물도 우리가 지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제 먹는 물 수질 기준의 잔류 염소 기준이 좀 없어져야 되겠죠. 제가 여쭤봤더니 유럽은 이제 이미 잔류 염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양화에 대한 굉장히 큰 시도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모든 부분이 다양화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는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싱가포르의 PUB 아주 대표적인 성공한 사례죠. 그래서 저도 관심이 많고 저도 가보고 그걸 봤는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물론 그 싱가포르의 나라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고 첨단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싱가포르는 사실은 말레이시아로부터 물의 안보 때문에 물의 독립 때문에 시작된 어떤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돼 있지만 조금 너무 패스트트랙으로 공장형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최근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녹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물, 잔류유기물과 DBP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화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차제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불량댐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해수담수화라든가 담수화 시설을 해서 긴급 시에는 공급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호주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주도 가뭄 때문에 해수담수화 또는 이 기수담수화 시설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딱 지나면 다 물어요. 그리고 지역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고정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 차제 우리나라에서 해워터에서도 지금 이러한 그 PUB와 같이 담수화 시설을 고려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에는 좀 이동형 담수화 유닛, 컨테이너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좀 이동시키면서 현지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가동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제 언제 어느 지역에서 생기더라도 그 컨테이너 갖다 놓고 담수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비상시에 맞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참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게 우리나라 유기농을 좋아하는데 유기농 수돗물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면 조금 더 유럽식의 그런 것들을 이제 수영공사에서 서서히 한번 연구하면서 그다음에 잔류염소 기준을 낮추는 이런 다양한 목표로 수돗물의 기준을 다양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시 교수님이시라서 상당히 엔지니어링적이고 전문적으로 처리에 대한 그 제안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염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수돗물을 공급할 정도의 어떤 고품질 수돗물 공급, 그리고 좀 더 감염이라든가 어떤 비상시에 물 안보를 위한 해수 담수화 시설 같은 것들에 제안, 뭐 이런 엔지니어링 제안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물 안전한 물, 건강한 물을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이고 테크니컬한 면에 있어서의 그 서비스의 보도와 어떤 좋은 시설들을 확보하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보면은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새로운 정시설을 만들고 노후 관망을 정비하고 하는 건 결국은 재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앉아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수도요금 올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제 어제도 또 이제 이런 유사한 그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 시민단체 그 토론자 한 분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세미나 하는 게 다 물가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이제 여기 전문가들은 되게 물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우리 재원이 필요한 건 또 사실이죠. 사실인데 그건 뭐 우리 환경단체도 재원이 필요하고 시설을 고쳐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이 없을 거로 알지만, 이 수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김수영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말씀하셔서 일단 수돗물 운용에 대한 면적으로 좀 먼저 인사를 드리고서 얘기를 시작할까 했었는데요. 일단은 최승일 장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수도요금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고민을 하더라도 그런 대안들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격차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요금이 비싼 곳들은 지방의 중소도시들이나 농촌 지역 도시들이고, 그리고 요금이 더 싼 곳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이라든가 이런 특화형 대도시들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보급률도 그렇고 유수율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고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수돗물을 공공재로 먹고, 아까 전에 먼저 좀 일어나서 가셨지만 열심히 예산들이나 국고에 대한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셨는데, 이제 퍼센트 과장님 같은 경우에도 기간 산업에 대해서 노후배관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고를 좀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얻어오시려고 노력들을 하시는데요. 저희도 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돗물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니까요. 저희가 이제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기반 시설만큼은 국고 보조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들이 이제 보조가 되면 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이더라도 수돗물의 생산 원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국고가 보조가 되면 요금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약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좀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돗물 요금에 전기요금처럼 단일화하는 것들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고민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단일화할 경우에는 일단 그것을 같이 다룰 수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 같은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프랑스 파리의 물위원회, 즉
오세는 노르망디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요. 거기는 이제 국가기관하고 그리고 사업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이렇게 거버넌스 형식으로 위원회들을 꾸려서 준비를 하고요. 그런 곳에서 그 전반적으로 수도에 관계된 그리고 물에 관계된 요금들을 징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징수한 것들을 이제 기관 필요한 것들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면 기관 그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거기다가 적정 사업비 예산들을 주고 그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원회 같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건설해보고 그 위원회가 각각의 유역별로 또 다른 운영하는 위원회들을 꾸리고 그 사업을 평가해서 그 재정 기반이 약한 지자체에는 지원을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들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좀 어떤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사무소의 치수 관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노후 배관을 교체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전에 김재국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옥내 배관 문제까지 이런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예산이 좀 집중돼서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선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리고 환경부뿐만이 아니라 기재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들도 그것에 대한 이제 의의를 좀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손잡고 발맞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수도 요금이 162개 지자체가 전부 제각각 수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각각 다 수도 요금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득 수준이 낮은 정선 같은 데는 생산 원가가 한 2,400원 정도 되는데 받기는 한 50%를 채 못 받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받고 있어요. 과천이나 서울 같은 데는 한 400원 되면 450원 되면은 뭐 커버가 된다고 해요. 하지만 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83% 정도를 수도 요금으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 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살고 있는 입장인데 결국은 적자 기업인 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노후 관망도 정비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김 시장님 말씀은 이런 노후 관망을 정비를 하게 되면은 지자체가 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압박이 줄어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후 관망을 정비를 해가지고 누수를 줄이면은 물을 지금보다 적은 양을 처리해도 되고 또 그리고 전력 사용량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요금 인상 요인이 다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요금 인상이 수도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을 바에는 정부가 그런 관망시설 같은 것들을 정비하는 비용을 대줌으로써 수도요금 인상의 요인을 좀 완화시켜줘야 지자체가 수도 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셨고 취소한 정비라든가 수리를 이제 안정되게 해야 되니까 옥내 배관이라든가 노후 관망이나 하는 것도 다 공공 서비스에 포함시켜가지고서 국가가 좀 투자를 해야 될 게 아니냐 싶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기재부의 여러 가지 논리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 관망에다가 예산을 정비하지 못하는 것은 속으로는 쓸 데가 너무 많아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논리는 지방사무라는 겁니다. 시장 군수가 알아서 주민들한테 물을 주는 일이지 그걸 왜 중앙정부한테 맡기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방사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가 언제부터 이게 지방사무고 저게 중앙사무고 하는 걸 어떻게 갈라내는 논리는 있겠습니다만은 보기는 아닌 거고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도 사업에 정부가 관여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이 직무유기예요. 제가 볼 때는 기재부는 다른 말이 있겠지만 그리고 기재부가 한 얘기가 우리가 경제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가서 이거는 정비 사업을 하면은 10년 내에 또는 20년 내에 회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자도 풀어줄 테니까 융자 해줄 테니까 해 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로 현실을 모르는 얘기든가 아니면은 현실을 외면한 얘기예요. 지자체 지금 재정 자립도가 7% 지금 고령된 문제 8개 지자체 재정 자립도 보면은 7%부터 11% 제일 높아봤자 27%입니다. 거기서 무슨 융자를 해가지고서 수도 관망 정비 사업을 하고 나중에 그래서 그 군수가 다시 당선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을 전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해줘야 될 걸 가지고 또 수도요금도 그냥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아까 그 싱가포르에서 우리 그 임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거 보면은 수도 요금으로서 수도 사업에 대한 모든 비용을 다 커버를 하고 또 그리고 다음 또 앞으로의 어떤 그 시설을 위한 투자비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우리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수도 요금은 수도 요금도 좀 올리어야 하겠지만 국가는 국가 나름대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시설은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김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부연해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행정자치부의 사실은 물하고는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김주희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서 좀 그래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은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 2년 정도 시빌 서비스 컬리지에서 제가 근무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뉴 워터 팩토리를 제가 이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거는 견학하는데 아이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물처리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를 견학을 시키는 걸 보고 그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아이가 학교 갔다 왔는데 딱 하니까 학교에서 아린수를 먹는데 쓰레기 물을 먹고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 해가지고 다음날 정수기 물을 싸달라 해서 싸가지고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까 파주에 이렇게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 모니터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데는 좀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안심하고 먹고 그리고 또 조금 더 아이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문제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과 직결된 아주 필수적인 문제라고 저희는 봐가지고 지방정부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보급률을 높이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 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좀 요금 책정을 낮게 하는 바람에 물론 이제 상수는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80%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요금 현실화율이 사실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상수도보다 하수도를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처음 스타트선부터 요금 자체를 너무 낮게 책정을 오다 보니까 아까 뭐 이렇게 음용을 올리면은 뭐 이렇게 조금 더 낼 위안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와 관련된 어떤 세금과 준조세 부분을 단 1%도 올리는 부분에 있어 찬성하는 어떤 주민이나 국민은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 정책화 시킬 때.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보급률이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지금 시점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상하수도 관련된 정책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에 어떤 자치단체 직영 공급하는 방식에서 그래도 조금 더 인센티브 제재, 경쟁 체제로 가져와서 저희가 공기업 특별대표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 때부터 이제 여기 요금 현실화율을 높여서 왜냐면은 매년 한 1조 원 넘게 일반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보면 물을 적게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어떤 조세에 가까운 걸로 이 왜곡된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물 현실화율이 낮은 부분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매년 한 1조 원 이상을 지금 지방정부에서 일반 재원으로 이렇게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살펴보시면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은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내가 다른 부분으로 낸 세금이 나한테 다른 부분으로 혜택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물 많이 쓰는 사람에 대해서 그쪽으로 세금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값이 너무 싸다라고만 이렇게 홍보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일반 재정에서 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일반 재정에서 메꿔주면 결국은 물론 재정 자립도 하지만 기재부에서도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지자체 재정이 부족하면은 중앙정부에서 교부세 방식으로 메꿔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세 부분, 국세 부분, 그 다음에 사용료 부분이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우리가 물값이 너무 싸니까 물값을 많이 내자라는 쪽도 물론 이제 홍보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조설이 지금 메꿔지고 있으니 많이 쓰는 사람이 알아서 많이 내는 그런 시스템이 더 맞지 않느냐라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물 쪽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좀 이거를 물값을 현실화해가지고 뭐 기타 전기나 뭐 가스나 이런 것처럼 많이 쓰는 사람 내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오히려 좀 왜곡된 현상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값을 뭐 재작년부터 한 2017년도까지 한 90% 정도 현실화를 목표를 잡고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했는데 역시나 간단치는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 과거와 달리 일단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일단 공공요금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성은 뭐 공감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이렇게 해서 올리자라고 했을 경우 내가 있을 때 말고 다음 우리 뭐 다음 선거에서 올리고 또 나 있을 때만은 여기서 이 상태에서 머무르자 다음에 한꺼번에 올리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좀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물론 지금 그래도 저희가 강력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평가와도 연계를 시켜서 많이 그래도 작년 뭐 이렇게 올해 해가지고 많이 자치단체가 그래도 좀 물값을 많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우리 이제는 좀 우리 지방 상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패러다임이라든지 구조도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보니 이런 시스템 갖고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이제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뭔가 구조적으로도 좀 개편하고 예를 들면 그 직영 형태로 하는 시스템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경영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제고시키는 한계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요금 올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요금을 저희가 아무리 올려라 한들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공기업 특별회계로 한들 어떻게 보면은 이 신분 자체가 이제 공무원 신분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아주 책임감 있고 투명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센티브가 적다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저희가 아주 종합적으로 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어떤 인식을 갖고 발전 방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 플러스 경영 효율성의 부분 플러스 그 다음에 지방정부와 그다음에 중앙정부와의 관계 부분 플러스해서 저희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변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좀 구상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좀 안을 만들 때 여기 계신 여러분들하고 좋은 의견 충분히 좀 토론하고 논의해서 만들 계획이니까 그간에 좀 경험이라든지 또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그런 것들 저희한테 충분히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좀 멋있는 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 보실 생각이라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조금 놀라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하실 때 저희 의견 좀 잘 좀 모아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제가 보면 농담으로 늘 이렇게 만나서만 하지만 올라가서 좋은 거는 우리 아들들 성적하고 그리고 남편 월급만 좋지 나머지는 올라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올리는 거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지금 사실은 1조 원 정도가 세금으로 메꿔지고 있다. 이게 딱 우리나라가 80% 정도가 요금을 커버했기 때문에 통계에 맞는 거거든요. 전체로 한 5조 원 규모의 사업이 1조 원 정도의 국고 보좌가 들어온다는 게 바로 요금 현실화율하고 똑같은 건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총괄원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도요금에 대한 게 총괄원까지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사업을 한 비용이 기본이 돼가지고 원가 계산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해야 될 일을 다 못한 거예요. 사실은 반반도 예를 들어서 50% 10개를 갈아야 되는데 두세 개가 돈을 이제 일본에게서 꼬오는 거니까 일본에게는 돈을 순순히 잘 주겠으니까 빠듯하게 주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10개를 갈아야 될 거면 예를 들어 2개밖에 못 갑니다. 그게 총괄 원가가 돼가지고 그걸 근거로 또 하려니까 사실은 원가를 100%로 올려줘 봐야 수도사업이 잘 된다고 보다는 못하는 겁니다. 항상 부족한 걸 거예요. 일본에서는 같은 총괄, 제가 뭐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본에서는 총괄 원가를 해도 그 말은 같은 총괄 원가제지만 내용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동안에 투자해야 될 비용을 합해서 총괄 원가로 삼고 그거를 어떻게 회수하느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말은 같아도 저희하고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현재 것도 가발을 못하는 그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서 좋은 제도를 만들 때에 감안해 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주희 과장님 토론 끝으로 이제 발표하신 세 분들한테 우리가 쭉 발표하시고 이제 우리가 토론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첫째는 국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는다. 사실은 내용적으로 봐서는 사이언티픽하게 또는 엔지니어링적으로 테크니컬하게 물이 좋은 건데 충분히 그만한 어떤 염려할 것이 없는데 불구하고 국민이 상당히 믿지 않고 그래서 음용률 자체가 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인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수도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은 사실은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나라나 볼 때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 이전에 수도 사업에 충분한 투자를 해가지고도 시설과 그 물의 수질을 확실하게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수자원공사라든가 이 K워터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하는 정도는 뭐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162개 지자체가 다 수자원공사나 서울시와 같이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느냐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 대부분의 원인이 수도 요금에 이 제대로 그 비용을 커버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 투자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국민과의 소통이 힘들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코멘트를 해주시든가 좀 추천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제안을 해주시든가 할 게 있으면은 세 분께서 차례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r. Walker? Yes. Can I make a remark? I'd like to start first. We're talking about tap water and the trust people have in tap water quality. I'm, I think, one of the Europeans here in this audience, and I would like to make a little bit of a comparison to when I'm visiting a drinking water company in the Netherlands and asking for a glass of bottled water. That they see as an insult. And that is, I think, at the core of what we are talking about. I think K-Water could play a very important role to, let's say, abandon this bottled water in such a symposium, even if they are saying this is K-Water, this is water from the tap, because that's the perception people have. If K-Water is distributing bottled water, even on their own, then they will think it is a better quality than tap water. And that's where we should start. We should start to believe that we are producing a high quality water which is worthwhile drinking. And we should spread the word and start within our own company to do so. I think that's crucial in order to create more confidence by the public, showing that the quality of the product we are producing is high enough and at a good level to drink. That's one. I think the other remark I'd like to make is talking about communication. I heard a number of speakers talking about if we are trying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that the water is good quality and we have indicators for that, they will start drinking more tap water. Personally, I don't think that's the case. Because what happens if you are starting to communicate about the quality of the water, then you're indicating that the quality is good or maybe not good, but people don't want to hear that. They don't want to hear anything if the water quality is good. They only want to hear that the quality is not good, because then they have to take actions. They have to boil water or whatever. At least that's the case in the Netherlands. So normally, the quality of the water should be doubtless. It should be good under all conditions,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drinking water company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if something is wrong.
if there is a leak, if there is some bacteriological impurity in the water, then they should immediately inform the public that they should not drink the water. Only in those cases. These are the two remarks that we have to make with respect to trying to create more confidence from the general public to start drinking more tap water. And I think if Gay Water will start doing that, the increase in percentage of people using tap water should grow. Undoubtedly. Okay, I'll follow Hans' remarks, and it's pretty counterintuitive to think of American water system as a private entity. America is like a symbol of capitalism, and yet we as citizens try to see that as something very basic commodity, and how do we justify the water cost. So what I see in the United States is that they opened up the water market and bring the private companies to the water market, and their prices are much higher, obviously, and then they really advertise the water and then justify the cost. So it's really aggressive system, and then French companies and British companies come in and establish their own water systems. And in Arizona, for example, so-called Arizona City, a couple of Canadians started private company. And then it, in a sense, it makes sense in a capitalistic country like the United States. And on the other hand, people think of water and they charge a lot more, say twice more, and they don't complain, interestingly. And it seems that private companies would never lose money, they shouldn't, and they seem to understand. And then also, that process seems to help the American water utilities to raise the cost to a certain degree and to a justifiable cost, and they open up their management transparent and very fair, so that people tend to understand that the annual cost rise, so that I think it should make some common sense. With that, there shouldn't be any complaints, and it should be also completely detached from political motives. And in the U.S., water utilities should make perfect sense in terms of financial ins and outs, and they are not profit-making utilities, so that I think people tend to understand and justify, and they are willing to pay. Yes. Yes, I think if I want to summarize the issues, probably there are three issues here. First is communication. That in Singapore we do a lot of communications at the community level. In fact, recently, about in year 2006, we rolled out a program called ABC program. It's Active, Beautiful and Clean program. The main idea of that program is to bring people near the water, let them own the water. So in a way, it's a communication approach. Exactly how you want to do it, to assure people about the safety of water, to get their confidence. I think Hans has mentioned something. Transparency is very important, right? If you're not upfront, if the people always think that you have something to hide, and they will not trust you even how much you guarantee them. So transparency is the things that we want to follow. Then they have to, of course, they have to be readily accessible to the water quality data at any time that they want. So that's one thing that one way that we actually follow the US is we publish our water quality data in the websites to let them know. Then that is one aspect of communication. We make use of we have community relation officers to take care of different community. Essentially, this to help in the educations, especially the schools, the students. We call it the water adoption program. So this is kind of
we try our best to try to disseminate the information about water through that channel. The other part, engineering. I think engineering, like I heard about the infrastructures, costs, and all these things, replacement, pipe replacement. From the engineer perspective, I think the issues is much larger. Is the issue we have to be clear that is it catchment issues, is it water treatment technologies issues, or is it water distribution issues? Those are, I look at it, it's very complex, it's a huge issue. Unless we really know where exactly the issue, we may not be able to effectively tackling it. For example, in our case that when we do catchment control, right, we always tell people that actually water quality management, the starting place of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is the catchment itself. That is the first place that the raindrops that come into that. So in Singapore, we have this government body coordinated to say that if the industry want to come into Singapore, where to locate these industries? Is this a pollutive industries? It should not be in the catchment. It should be out of the catchment. Because the moment you let it into the catchment, you have to spend much more money to clean it out in the later stage. So that is the coordination part has to be done very well between our EDB, economic development. They are the people who bring in the investors. So they have to coordinate with like PUBs, even with power, all the ministry have to coordinate together. So that is more on the infrastructure. So I can't really give any of my thought because I don't actually know well about the situation here. And also I believe that every country has their different conditions. It doesn't mean that something work in this country, it work in another country. Because the historical background, the social background will be totally different. So that is also another important factor. For example, if you look at Europe, their consciousness about environment protection is very high. Europe, US. So that angle from that itself, if you tell them about don't use a plastic, because I think it's quite easily accepted by the people. So it all depends on the local conditions. The third part about tariff, actually I can just share with you how we did it in if I'm not wrong, was started in 1995. At that point of time, I think there was a big drought. We realized that pricing can be a strategy for water conservation. The moment you conserve water, you can save your development costs, your infrastructure costs. That's one part that we do. So the government came out, roll out a 5-year program, explain to the people that why is there the need to do all this, to do this thing so-called water should be sold at the price that the value of the water itself. And before 1995, water has flat rate of, in Singapore case was I think 50 cents. All across the board, whether it's domestic, industry, whether you are rich, you are poor, you just pay 50 cents. So there's no control. So that means it could be amounting to wastage. So the government from that used 5 years to increase the tariff until the current stage of $1.17. That was the price in year 2000. Since then, it has not been raised. And that itself is enough to cover PUB kind of operation costs and internal infrastructure development. Of course, the other question is, what about the social problems? What about the lower income people? So that angle of lower income people, government deal with different way. That means government to give them subsidy in other forms. For example, I think initially when you go out for all the utilities account, if your monthly income has not reached a certain level, government can put certain money in your account. So in a way, this way of doing is you are not subsidizing everybody. So you just pay the price of the water. Whether you are rich or you are poor, you pay the price of water. But the lower income people, government help them in another way. So that is the way we reach out to. It was quite well accepted by the public. Of course, the other element is the Singapore people, they know that part of the water is come from Malaysia. So they have to conserve water.
they have to be self-reliant, self-sufficient. I think ultimately that's the directions they have to be. Thank you. Well, thank you very much. 이제 세 분 말씀들을 이제 다 드렸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말씀들을 뭐 하나하나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선 첫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취소음부터, 부분 취소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게, 철도 같은 경우는 캐치먼트에 수원지에 가까우면 그걸 못하게 한다든가 등등하고 수원을 잘 관리, 그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원을 깨끗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쉽지는 않았던 문제죠. 수원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는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고 그 신뢰는 결국은 투명한 공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 지금 보면은 투명한 공개, 어떤 K워터, 서울시민, 서울시장, 지자체가 수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떤 뭐 재정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등등 수질이라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실제로 거의 실시간으로 또는 뭐 많은 기회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게 신뢰를 얻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수도사업자한테부터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수질이 좋다, 물이 좋다 하는 것보다는 물 나쁠 때는 먹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는 우리도 가끔 보면은 사실은 수돗물이 사고가 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데서 불신이 엄청 증폭이 된다고 봅니다. 숨기려고 하다가 다 숨기지 못하고 들켰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받는 그 불신과 그 배신감은 그게 굉장히 오래 가죠.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물이 나와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는 먹지 말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나라에서 통용된 좋은 방법이 있고 모든 나라에 통용되는 것도 아니고 또 대상이 틀리면 커뮤니티가 틀리면은 그 커뮤니티에 따라서 또 서로 다른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거고 가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지금 우리나라도 하고 있어요.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수도요금 조금 올린다고 해서 생활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을 감면을 해준다든가 어느 일정 정도 물을 쓰면 감면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싸게 받는다든가 하는 건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온부터 잘 정비를 해야 되고 수도 시설을 처리 시설이라든가 공급시설, 관방시설 같은 걸 잘 정비해가지고 진짜 국민들이 안전한 물, 깨끗한 물, 아무 문제가 없는 물을 공급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투명하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길이고 또 그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수도요금도 그런 신뢰 속에서 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는 것이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다 좋은 것이 많았지만 제가 짧은 시간에 다 정리를 못하셔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싶습니다. 혹시 또 플로어에서도 질문이 있거나 또는 뭐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을 진행해 주신 최승일 교수님과 연지 토론을 함께 해주신 토론위원님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합토론 시 제시된 다양한 제언과 건강한 수돗물 공급 방안 등은 K워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플로어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큰 박수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자, 스마일. 자, 하나, 둘.
감사합니다.